그 운명적인 주차장의 오후, 작은 물줄기 하나가 고요한 삶의 호수를 통째로 흔들 줄 알았다면 그는 과연 그렇게까지 세차에 열중했을까? 어쩌면 그는 창문 커튼을 굳게 닫고 먼지 쌓인 레코드판에 바늘을 올린 채 소파에 몸을 묶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김민준 씨는 여느 주말과 다름없이 그의 낡은 세단 앞에 서 있었다. 60대 중반의 은퇴한 기계 엔지니어인 그에게 주말 오후의 세차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식이었고 질서였으며 텅 빈 집의 정적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도피처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세상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잃은 듯했다. 하지만 이 낡은 차만큼은 예외였다.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하나뿐인 아들의 입학식과 졸업식을 향해 달리던 추억이 겹겹이 쌓인 은색 세단. 그는 차를 닦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닦고 있었다. 주차장은 한산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주말 오후는 늘 그렇듯 단단 나른한 공기로 가득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멀리서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 그의 귓께는 호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소리와 스펀지가 차체를 스치는 부드러운 마찰음만이 선명했다. 그는 휠에 묻은 찌든 때를 닦아내며 잠시 허리를 폈다. 바로 그때였다. 낡은 1톤 트럭 한 대가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주차장 한편에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중년의 인부였지만 민준 씨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조수석에서 내린 한 여인이었다. 그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단정하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는 인상의 여자, 박수연 씨였다. 그녀는 이제 막 이 아파트 사범 3호, 바로 민준 씨의 집 아래층으로 이사온 참이었다. 수연 씨는 혼자였다. 인부는 짐을 내려주기만 할 뿐, 집 안까지 옮겨주는 계약은 아닌 듯했다. 그녀는 질끈 묶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땀에 젖어 임에 붙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트럭에서 상자들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책이 가득 담긴 듯 유난히 무거워 보이는 상자들이었다. 그녀는 작은 체구였지만 이를 악물고 상자를 들어 올리는 모습에서 쉽게 도움을 청할 사람 같지는 않다는 인상을 주었다. 민준 씨는 다시 자신의 차로 시선을 돌렸다.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은 그의 성미에 맞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비눗물이 거치고 드러나는 차체의 매끈한 표면을 보며 그는 잠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등 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숨소리와 상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에 쏠려 있었다. 저렇게 무거운 걸 혼자서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는 애써 그 생각을 지웠다.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수연 씨가 유난히 커다란 상자를 안간힘을 쓰며 옮기던 중이었다. 상자의 한쪽 모서리가 젖어 있었던 탓인지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버렸다. 어머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상자는 바닥으로 기울었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수십 권의 낡은 책들이었다. 책들은 둔탁한 소리를 내며 아스팔트 바닥 위로 흩어졌다. 그 소리에 놀란 민준 씨가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손에 들려있던 호스 끝이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며 세찬 물줄기를 뿜어냈다. 추악 하는 소리와 함께 물줄기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수연 씨가 아직 옮기지 못한 다른 상자더미 위로 정확히 쏟아졌다. 종이 상자는 순식간에 짙은 색으로 젖어들었다. 정적이 흘렀다. 수연 씨는 흩어진 책들을 내려다보다가 흠뻑 젖어버린 상자를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민준 씨는 손에 든 호스를 내려다보며 굳어버렸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두 사람의 사과가 거의 동시에 터져 나왔다. 민준 씨는 허둥지둥 수도꼭지를 잠갔고 수연 씨는 젖은 상자로 달려갔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민준 씨가 변명처럼 중얼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니에요. 제가 부주의해서 상자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수연 씨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민준 씨는 몸을 숙여 바닥에 흩어진 책들을 줍기 시작했다. 그의 투박하고 마디 굵은 손이 먼지 묻은 책 표지를 조심스럽게 쓸어 올렸다. 수연 씨도 그 맞은편에 쭈그리고 앉아 책을 주었다. 그러다 두 사람의 손이 한 시집 위에서 스쳤다. 순간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민준 씨는 그녀의 눈에서 깊은 피로감과 함께 쉽게 꺾이지 않을 단단한 무언가를 보았다. 슬픔이 어려 있었지만 그 슬픔에 잠식당하지 않으려는 안간힘이 느껴졌다. 수연 씨는 그의 눈에서 자신과 닮은 종류의 고독을 읽었다. 오랫동안 홀로 시간을 견뎌온 사람 특유의 체념한 듯하면서도 묻어난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의 손. 기계 기름때가 희미하게 남은 듯한 거친 손이 책을 다루는 손길은 의외로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혼자서 힘드시겠어요. 민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처럼 조금 삐걱거렸다. 괜찮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수연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 미소는 독립적인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얇은 방어막처럼 보였다. 그들은 말없이 남은 책들을 주워 상자에 담았다. 젖은 상자는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차고로 가서 튼튼한 플라스틱 상자 2개를 가져왔다. 여기에 옮겨 담으세요. 종이 상자는 젖어서 찢어질 겁니다. 그의 행동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수연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배려를 거절할 수 없었다. 둘은 함께 책을 새 상자에 옮겨 담았다. 마지막 책이 옮겨졌을 때 주차장에는 주황빛 석양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 씨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별 말씀을요. 제가 실수한 건데요. 민준 씨는 어색하게 손을 내저었다. 저는 503회 삽니다. 아, 저는 403호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그들의 첫 만남은 끝이 났다. 수연 씨는 마지막 짐을 낑낑거리며 아파트 입구로 옮겼고 민준 씨는 리듬이 깨져버린 세차를 마저 마무리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차의 광택에 있지 않았다. 그는 집으로 올라가면서 무심코 시감 3호 현관문을 쳐다보았다. 굳게 닫힌 문, 저녁이 되어 민준 씨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403호 창문으로 따뜻한 전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수십 년간 비어있거나 누가 사는지도 모르게 조용했던 아래층에 새로운 온기가 들어왔다. 그 작은 불빛이 그의 정지된 시간 속으로 날아든 작은 돌멩이 같다고 그는 생각했다. 고요한 호수 위에 작지만 선명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그 어색했던 첫 만남이 있고 며칠이 흘렀다. 김민준 씨의 아침은 변함없이 오전 6시에 시작되었다. 암막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여명을 느끼며 눈을 뜨고 기계처럼 정확한 순서에 따라 하루를 열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이불을 각 잡히게 정리하고 욕실에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하고 주전제 정확히 500ml의 물을 받아 불에 올렸다. 모든 것이 아내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커피를 2잔이 아닌 1잔만 내린다는 것. 그리고 신문을 펼쳐도
그 내용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뿐이었다. 그의 아파트는 시간의 흐름이 멈춘 박물관 같았다. 거실 한쪽 벽에는 아내의 온화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 걸려 있었고, 장식장에는 그녀가 아끼던 찻잔 세트가 먼지 하나 없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는 아내가 사용하던 물건들을 치우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를 잊지 않으려는 그의 방식이었고, 동시에 그를 과거에 묶어두는 무거운 족쇄이기도 했다. 집 안을 채우는 유일한 소리는 저녁마다 그가 틀어놓는 클래식 음악뿐이었다. 주로 바흐의 첼로 모음곡이나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였다. 격정적이지도 요란하지도 않은 그 선율들은 텅 빈 공간의 공기를 부드럽게 감싸주었고, 고독의 무게를 잠시 잊게 해주었다. 하지만 최근 그의 고요한 세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바닥을 딛고 설 때마다 그는 문득 아래층을 의식했다. 예전에는 그저 단단한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이었던 바닥이 이제는 누군가의 천장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아주 가끔 희미하게 들려오는 의자 끄는 소리나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는 그의 무료한 일상에 던져지는 작은 돌멩이였다. 그 소리들은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의 집이 우주에 홀로 떠있는 섬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켰다. 한편 아래층의 박수연 씨는 새로운 삶을 조립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녀의 아파트는 민준 씨의 집과는 정반대의 풍경이었다. 아직 풀지 못한 상자들이 구석구석 쌓여 있었지만 그 혼돈 속에는 생동감이 넘쳤다. 그녀는 지난 수십 년간 전 남편의 취향에 맞춰진 칙칙한 색깔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실 벽 한쪽을 따뜻한 상아색으로 칠하는 것이었다. 롤러에 페인트를 묻혀 벽에 칠할 때마다 그녀는 마치 묵은 과거를 지워내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에게 이사는 단순한 주거지 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이름과 공간을 되찾는 투쟁이었다. 그녀는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평생 책을 사랑했지만 결혼 생활 동안 그녀의 서재는 늘 남편의 골프채와 낚시 도구에 밀려나 있었다. 이제 그녀는 거실 벽면 전체를 책장으로 채울 계획이었다. 주차장에서 쏟아졌던 책들을 정리하며 그녀는 한 권 한 권 표지를 정성스럽게 닦았다. 그 책들은 그녀가 견뎌온 시간의 증인이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친구였다.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은 작은 베란다였다. 그녀는 이사 온 다음 날부터 흙과 화분을 사 와 작은 정원을 꾸미기 시작했다. 상추, 방울토마토 같은 작은 채소와 제라늄, 페튜니아 같은 소박한 꽃들을 심었다. 흙냄새를 맡고 작은 싹에 물을 주며 그녀는 비로소 땅에 발을 딛고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준 씨는 유일한 낙인 베란다의 난초에 물을 주러 나갔다가 아래층을 내려다보게 되었다. 챙 넓은 모자를 쓴 수연 씨가 화분에 흙을 채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흙을 만지는 그녀의 손길은 정성스러웠고 무언가의 열중한 뒷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꽉 찬 풍경이었다. 몇 년 동안 텅 비어 있거나 무미건조한 빨래만 널려 있던 아래층 베란다의 초록에 생명이 움트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때 수연 씨가 작게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괜히 흠칫 놀라며 서둘러 안으로 들어왔다. 이상한 일이었다. 타인의 작은 기침 소리에 신경이 쓰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수연 씨에게도 위층 남자는 보이지 않는 이웃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는 저녁 시간. 어디선가 첼로의 낮고 깊은 선율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처음에는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몰랐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비슷한 곡조가 흐르는 것을 듣고는 위층에서 나는 소리임을 짐작했다. 그 음악은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을 건드렸다. 때로는 눈물나게 슬펐고, 때로는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듯한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그 음악의 주인을 상상해보곤 했다. 주차장에서 만났던 무뚝뚝하지만 무례하지 않았던 남자, 슬픔이 어려있던 눈과 책을 줍던 투박하지만 조심스러운 손길, 저런 음악을 듣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겉보기보다는 훨씬 더 섬세한 내면을 가졌을 거라고 그녀는 막연히 생각했다. 그 음악은 이제 그녀의 새로운 저녁 일과 중 일부가 되었다. 위층에서 음악이 시작되면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이 거대한 아파트 건물 속에서 자신이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미묘한 신호 같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소리와 풍경으로 인지하기 시작했다. 민준 씨에게 수연 씨는 베란다의 푸른 생명력과 가끔 들려오는 생활 소음이었고, 수연 씨에게 민준 씨는 저녁마다 찾아오는 애잔한 클래식 선율이었다. 마주치지도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끈이 두 개의 층을 아주 느슨하게 연결하고 있었다. 두 개의 외로운 섬이 파도 소리와 바람의 방향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아래층 베란다의 작은 정원은 제법 구색을 갖춰갔고, 위층에서 들려오는 클래식 선율은 여전히 저녁 시간을 감싸고 돌았다. 김민준 씨와 박수연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혹은 복도에서 가끔 마주쳤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어색한 미소와 함께 가벼운 목례를 나누고 스쳐 지나갈 뿐, 주차장에서의 그날 이후로 이렇다 할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민준 씨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파문이 계속해서 일렁였다. 그는 자꾸만 아래층 여자가 신경 쓰였다. 혼자서 끙끙대며 짐을 나르던 모습, 흙을 만지며 무언가에 열중하던 뒷모습이 잊히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멈춰있던 시간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였고, 그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살아있을 적, 새로 이사온 이웃에게 떡을 돌리며 인사를 나누던 모습을 떠올렸다. 이웃사촌이라는, 이제는 낡은 유물처럼 느껴지는 단어.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웃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다는 스스로도 생경한 충동을 느꼈다. 계기는 우연히 찾아왔다. 먼지 쌓인 창고를 정리하다가 아내가 쓰던 낡은 요리 노트를 발견한 것이다. 닳고 다른 표지, 빼곡하게 적힌 아내의 익숙한 글씨체. 그는 무심코 노트를 펼쳤다. 가을무 깍두기라는 페이지에서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아내의 깍두기는 일품이었다. 아삭하고 시원한 맛. 아들이 어렸을 적 이 깍두기 하나만 있으면 밥 두 그릇을 뚝딱 해치우곤 했다. 그 순간 민준 씨는 결심했다. 그는 서툰 솜씨로나마 아내의 레시피를 따라 깍두기를 담가보기로 했다. 그리고 조금 덜어서 아래층에 나눠주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을 나누는 행위 이상의 의미였다. 지난 몇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자신의 세계를 열고 타인에게 조심스럽게 내미는 첫 손길이었다. 주말 오후 그의 적막하던 부엌에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다. 그는 시장에 가서 크고 단단한 가을물을 골라왔다. 아내의 노트에 적힌 대로 물을 깍둑썰기하고 굵은 소금에 절였다. 그의 투박한 손은 칼질에 영 서툴렀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생강,
그리고 아내가 늘 강조하던 새우젓까지. 양념을 버무리며 그는 온통 아내 생각에 잠겼다. 이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던 시간들,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쓰던 아들의 얼굴, 깍두기를 담그는 동안 그는 잠시 고독을 잊었다. 마침내 아내의 필체를 닮은 먹음직스러운 붉은빛의 깍두기가 완성되었다. 그는 가장 모양이 예쁜 것들로 골라 깨끗한 유리 밀폐 용기에 담았다. 하지만 용기 뚜껑을 닫는 순간 방금 전까지의 활기는 간데없고 짙은 망설임이 그를 덮쳤다. 이걸 가지고 내려가서 뭐라고 말을 건넨단 말인가. 괜한 오지랖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는 완성된 깍두기 통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서성였다. 그렇게 30분이 흘렀다. 에라, 모르겠다.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깍두기 통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는 그 짧은 계단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띵동!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수연 씨는 문 앞에 서 있는 민준 씨를 보고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집에서 입는 편한 원피스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모종삽이 들려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민준 씨가 어색하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의 손에는 유리 용기가 들려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수연 씨는 의아한 눈으로 그와 그가 들고 있는 용기를 번갈아 보았다. 저 이웃끼리 나눠 먹으라고 아내가... 아니, 제가 좀 담가봤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아내라는 단어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서둘러 말을 정정했다. 하지만 그 말실수는 수연 씨의 마음에 미세하지만 날카로운 파편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 순간 수연 씨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이 스쳤다. 늘 그녀를 무시하고 통제하려 했던 전 남편. 그는 종종 무언가를 사다 주거나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그녀의 삶에 사사건건 개입했다. 당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내가 없으면 어쩔 뻔했어. 그의 모든 친절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고 그 가시는 수연 씨의 자존감을 핥히었다. 그녀가 이 집으로 이사온 가장 큰 이유는 누구의 시선이나 동정도 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민준 씨의 갑작스러운 친절은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실수로 뱉은 아내라는 단어는 원래 아내가 하던 일을 내가 대신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왜곡되어 들렸다. 혼자 사는 불쌍한 여자이니 내가 좀 챙겨줘야지 하는 동정심으로 비쳤다. 주차장에서 무거운 짐을 혼자 나르던 자신의 모습이 그에게는 틀림없이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어머, 고맙습니다. 일부러 안 그러셔도 되는데. 수연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깍두기 통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입게만 머물렀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명백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를 집 안으로 초대하지 않았다. 그저 현관문에 반쯤 몸을 기댄 채 서 있을 뿐이었다. 민준 씨는 그녀의 그 미묘한 변화를 즉각적으로 감지했다. 자신의 호의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공기 중에 떠도는 서늘한 기류로 알 수 있었다. 그는 무언가 말을 더 하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민망함과 낭패감이 밀려왔다. 그럼 맛있게 드십시오. 그는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고는 서둘러 몸을 돌렸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 씨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고 곧이어 찰칵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그 소리는 민준 씨의 마음에
유난히 크고 차갑게 박혔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생각도 못하고 터덜터덜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그는 깊은 자괴감에 휩싸였다. 괜한 짓을 했다. 가만히 있던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아래층 수연 씨의 부엌 식탁 위에는 그가 건넨 깍두기 통이 놓여 있었다. 뚜껑을 열자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고 정갈하게 담긴 무 조각들은 분명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잠시 죄책감을 느꼈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받은 상처는 그녀를 예민하고 방어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녀는 깍두기 통을 냉장고에 넣으며 자신과 위층 남자 사이에 놓인 문이 이전보다 훨씬 더 두껍고 무거워졌음을 직감했다. 호의로 시작된 발걸음은 결국 오해라는 벽에 부딪혀 서투르게 끝이 나고 말았다. 그날 이후 김민준 씨와 박수연 씨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다. 벽은 투명했지만 얼음처럼 차가웠고 두께는 날이 갈수록 두꺼워졌다. 그들이 공유하던 느슨한 연결감은 끊어지고 그 자리에는 짙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수연 씨는 냉장고를 열 때마다 한쪽에 놓인 깍두기 통을 보았다. 그녀는 결국 며칠 뒤 호기심과 죄책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깍두기 한 조각을 맛보았다. 아삭하게 씹히는 무의 식감과 깊고 시원한 양념 맛, 정성이 가득 담긴 누군가의 그리움이 밴 맛이었다. 그 맛은 그녀의 혀끝을 잠시 아리게 했고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경솔하고 무례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변명할 용기가 없었다. 그저 그날의 기억을 애써 지우며 자신의 새로운 일상에 더욱 몰두할 뿐이었다. 민준 씨 역시 자신의 껍질 속으로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거절당했다는 느낌과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에 휩싸였다. 괜한 짓을 했다는 후회는 그의 일상을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통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이제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애썼고 베란다에 나갈 때도 아래를 내려다보는 법이 없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의식의 지도에서 지워버리려는 듯했다. 두 사람의 의식적인 회피는 서글픈 숨바꼭질처럼 변해갔다. 외출을 해야 할 때면 민준 씨는 현관문에 작은 렌즈를 통해 복도를 먼저 살폈다. 만약 403호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그는 소리가 완전히 멎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9분이고 10분이고 현관문 뒤에서 기다렸다. 수연 씨 또한 마찬가지였다. 위층에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면 그녀는 일부러 화분에 물을 주거나 책장을 정리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들이 사는 층은 달랐지만 그들은 마치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처럼 서로의 동선을 필사적으로 피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좁은 아파트 건물 안에서 마주침을 완벽하게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특히 엘리베이터는 그들에게 가장 피하고 싶은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어느 날 오후 장을 보고 돌아오던 민준 씨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잠시만요 하는 소리와 함께 수연 씨가 급하게 뛰어 들어왔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부딪혔다가 마치 자석의 같은 극처럼 빠르게 서로를 밀어냈다. 수연 씨는 민준 씨에게서 가장 먼 구석으로 가섰고 민준 씨는 등을 돌린 채 층수를 알리는 빨간 숫자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일평 남짓한 작은 공간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기계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민준 씨는 자신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마저 신경 쓰였다. 수연 씨는 자신의 숨소리를 죽이려 애썼다. 그녀는 괜히 가방을 뒤적이며 무언가를 찾는 척했다. 시간은 마치 엿가락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2층, 3층, 마침내 띵 하는 소리와 함께 4층의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먼저 내리세요. 수연 씨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민준 씨는 아무 대답 없이 옆으로 한 걸음 비켜섰다. 수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녀가 내리고 문이 다시 닫히자 민준 씨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는 텅 빈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남겨진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어색한 기류는 두 사람만의 비밀이 아니었다. 아파트 주민들의 눈은 생각보다 날카로웠다. 특히 오후 시간.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는 아주머니들에게 두 사람의 미묘한 관계는 좋은 이야깃거리였다. 저기 모공 3호 영감님 말이야. 요즘 사람이 더 과묵해진 것 같지 않아? 한 아주머니가 뜨개질을 하며 입을 열었다. 글쎄 말이야. 듣자 하니 아래층에 새로 이사온 여자한테 깍두기까지 담가다 줬다는데 사이가 영 안 좋은가 봐. 어머, 정말 어쩐지 그 4번 3호 여자는 얼굴은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영 쌀쌀 맞더라. 내가 먼저 인사해도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더라니까. 혼자 사는 여자들이 좀 그렇지 뭐. 까다롭고 예민하고 그들의 대화는 특별한 악의가 있다기보다는 단조로운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가십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무심코 던지는 말들은 보이지 않는 화살이 되어 두 사람의 등 뒤에 박혔다. 어느 날 민준 씨가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그들의 대화 일부를 듣게 되었다. 그는 모른 척하며 제 할 일을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얼굴이 불쾌감으로 달아올랐다. 자신의 선의가 한심한 늙은이의 주책으로 비치고 그녀는 까다로운 여자로 낙인 찍혔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민준 씨는 평소보다 더 크게 클래식 음악을 틀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 비장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외부 세계의 소음을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자책의 소리를 음악으로 덮어버리고 싶었다. 그리고 아래층 수연 씨는 평소보다 더 크게 들리는 듯한 첼로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그가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게 된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역시 혼자 사는 여자는 이렇다니까 하는 식의 편견 어린 시선에 대한 분노와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더욱더 자신의 성을 단단하게 걸어 잠가야겠다고 다짐했다. 깍두기로 시작된 서투른 호의는 이제 오해와 침묵을 넘어 주변의 시선이라는 새로운 장애물을 만났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제 물리적인 한 층의 간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와 자존심, 그리고 세상의 편견이 더해져 만들어진 쉽게 건널 수 없는 깊은 심연이 되어가고 있었다. 여름의 끝자락, 장마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던 밤이었다. 창문을 세차게 때리는 빗줄기와 간헐적으로 세상을 하얗게 밝히는 번개, 그리고 뒤이어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낡은 아파트 건물을 통째로 흔드는 듯했다. 이런 밤이면 세상의 모든 소음이 빗소리에 묻혀버려 고독은 더욱 선명한 형태로 사람을 덮치곤 했다. 박수연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빗소리 때문에 좀처럼 내용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읽던 책을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빗줄기만이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은빛 커튼처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이 넓은 세상에 자신을 걱정해주는 이 하나 없는 것 같은 기분.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쓸데없는 감상이라 치부했다. 바로 그때였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거실의 낡은 백열정우가 생명을 다했다. 유일한 광원이 사라지자 거실은 순식간에 짙은 어둠에 잠겼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과 번갯불만이 가구들의 실루엣을 유령처럼 비출 뿐이었다. 하필 이럴 때 수연 씨는 작게 투덜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창고에 넣어둔 새 정우와 작은 접이식 사다리를 찾아 꺼냈다. 그녀는 이런 사소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데 익숙했다. 아니, 익숙해져야만 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그녀가 세운 첫 번째 원칙이었으니까. 그녀는 사다리를 천장등 아래에 펼쳐 세웠다. 조금 낡아서인지 살짝 삐걱거렸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한 손에 새 정우를 들고 조심스럽게 사다리를 한 칸, 두 칸 밟고 올라갔다. 마지막 칸에 발을 딛고 까치발을 들어 뜨거운 열기가 식지 않은 정우를 막 돌려 빼내려던 순간 번개가 번쩍하며 온 세상을 잠시 대낮처럼 밝혔다. 그 빛에 순간적으로 눈이 부신 그녀는 균형을 잃었고 삐걱거리던 사다리가 한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앞으로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허공에서 균형을 잃었다. 그녀는 발목이 꺾이는 끔찍한 감각과 함께 거실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잠시 정신을 잃었던 그녀는 발목에서부터 시작된 타는 듯한 통증에 신음을 흘리며 깨어났다. 일어나려고 애썼지만 발목을 조금만 움직여도 눈앞이 캄캄해질 정도의 격통이 밀려왔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통을 삼켜야 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한편 위층의 김민준 씨는 헤드폰을 끼고 브람스의 교향곡을 듣고 있었다. 하지만 천둥 소리가 워낙 거세 음악 소리를 뚫고 그의 고막을 때렸다. 그는 결국 헤드폰을 벗어 소파에 던져두었다. 바로 그때 그의 귀에 아래층에서 들려온 둔탁한 소리가 희미하게 잡혔다. 쿵 하는, 가구가 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넘어진 것 같기도 한 불길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그저 생활 소음이겠거니 하고 넘기려 했다. 그와의 어색해진 관계를 생각하면 더더욱 모른 척하는 편이 나았다. 괜히 또 오지랖을 부렸다가 무안만 당할지도 모른다. 그는 소파에 다시 몸을 묻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래층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평소 같으면 무언가 수습하는 소리라도 들려올 법한데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아파트 벤치에서 수군거리던 아주머니들의 목소리가 떠올랐지만 그는 그 기억을 떨쳐냈다.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다. 민준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다. 사업개선 함호의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저 사학금 사모 되시죠? 괜찮으십니까?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귀를 문에 바싹 가져다 댔다. 그러자 안에서 아주 희미하게 고통을 참는 듯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민준 씨의 망설임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실로 전화를 걸었다. 여기는 503호 주민입니다. 지금 사학카스 함회 사람이 다친 것 같습니다.
빨리 와서 문 좀 열어주셔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다. 몇 분 뒤 비에 젖은 경비원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마스터키로 현관문을 여는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문이 열리고 민준 씨는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휴대폰 불빛으로 비춘 거실 바닥에는 수연 씨가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며 다친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민준 씨는 그녀에게 달려가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위급 상황에 익숙한 엔지니어처럼 침착했다. 그는 먼저 그녀의 발목 상태를 살폈다. 심하게 부어오른 것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 움직이지 마세요. 뼈에 금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집으로 달려 올라가 얼음 주머니와 깨끗한 수건을 가져왔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발목에 얼음찜질을 해주었다. 그의 거친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수연 씨는 고통과 충격 속에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서먹함, 오해, 경계심 같은 감정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 극한의 고통과 무력감 속에서 자신을 위해 침착하고 헌신적으로 움직여주는 그의 모습은 거대한 버팀목처럼 느껴졌다. 민준 씨는 응급처치를 마친 뒤 망설임 없이 119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수연 씨의 상태와 주소를 또박또박 명확하게 설명했다. 전화를 끊은 그는 쓰러져 있는 그녀의 어깨 밑으로 쿠션을 받쳐주고 얇은 담요를 가져와 덮어주었다. 구급차가 곧 올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수연 씨의 귓가에 내려앉았다. 수연 씨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걱정이 가득 담긴 그의 눈과 마주쳤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던 단단한 껍질에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내민 깍두기 통을 차갑게 받으며 문을 닫았던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의 공기는 차갑고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밖에서는 밤새 맹위를 떨치던 폭풍우가 어느새 잦아들어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의사는 박수연 씨의 발목 인대가 심하게 늘어났다며 반깁스를 해주었다.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몇 주는 목발 신세를 져야 한다고 했다. 김민준 씨는 묵묵히 수납을 처리하고 약을 받아왔다. 수연 씨는 휠체어에 앉아 복도 한쪽에서 그를 기다렸다. 응급 상황에 긴박함이 지나가자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전의 어색하고 가시 돋친 침묵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모르는 조심스럽고도 무게감 있는 침묵이었다. 민준 씨가 약봉지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와 섰다. 이제 집으로 가시죠. 택시를 부르겠습니다. 그의 말에 수연 씨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밤새 한숨도 못 잔 탓에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이상할 정도로 맑고 고요했다. 그녀의 눈가가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참았던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말 죄송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 깍두기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있는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그녀를 재촉하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려주었다. 그의 그런 태도에 용기를 얻은 수연 씨는
깁스를 한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죠. 사실은 무서웠어요. 저는 지난 결혼 생활 내내 제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죠. 남편은 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제가 무능하고 약해서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대했죠. 그의 친절은 늘 저를 올가매는 족쇄 같았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이혼하고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다짐했어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내 힘으로,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겠다고요. 그런데 그때 김 선생님께서 깍두기를 들고 오셨을 때 저도 모르게 방어벽을 쳤어요. 또다시 누군가가 저를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여자로 볼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선생님의 순수한 호의를 제 상처의 잣대로 멋대로 재단하고 오해했어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와 약점을 드러내는 용기 있는 순간이었다.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민준 씨가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마디 굵은 두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야말로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다. 깍두기를 담그면서도, 그걸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도 온통 아내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웃과 이렇게 정을 나누며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 어쩌면 제 행동은 순수한 호의라기보다 제 외로움과 그리움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제 마음을 당신에게 강요한 셈이지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아내가 떠난 후 그의 집은 소리가 사라진 거대한 무덤 같았다고 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고 집 안을 채우는 정막이 그를 산 채로 잡아먹는 것 같았다고 했다. 솔직히 말하면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리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가끔 들리는 의자 끄는 소리, 베란다에서 흙을 나르는 소리, 그런 살아있는 소리들이 제게는 몇 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생명의 신호 같았습니다. 저녁마다 들려드리던 음악 소리가 혹시 시끄럽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실 그건 집안의 정적을 견딜 수가 없어서 틀어놓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이번에는 수연 씨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무뚝뚝하고 과묵해 보이기만 했던 남자의 깊은 고독,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상실의 그림자. 그들은 서로의 겉모습과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상처 입고 외로워하는 영혼을 비로소 마주보고 있었다. 모든 오해의 안개가 걷히고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위층 남자와 아래층 여자가 아니었다. 각자의 폭풍우를 견뎌낸 두 사람이었고 서로의 등대 없는 바다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한 조난자들이었다. 어느새 병원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밤새 내리던 비는 완전히 그쳤고 먹구름 사이로 새벽의 여명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도시의 소음이 깨어나기 전 가장 고요하고 깨끗한 시간이었다. 이제 정말 집에 가시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민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작은 온기가 실려 있었다.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 씨가 불러준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비에 씻겨 유난히 맑고 투명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한 새벽. 그것은 마치 그들 두 사람의 관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 같았다. 서툴고 어색했던 시작은 이제 끝났다. 진정한 시작은 상처의 고백과 함께 찾아온 이 고요한 새벽에 비로소 막을 올리고 있었다. 새로운 아침은 박수연 씨에게 혹독한 현실을 일깨워주며 시작되었다. 깁스를 한 발로는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조차 힘겨운 노동이었다. 화장실에 한 번 가려면 목발의 온 체중을 의지해 낑낑거려야 했고,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큰 도전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독립적인 삶은 하룻밤 사이에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다. 혼자라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 뼈 아프게 다가왔다. 바로 그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가 힘겹게 문을 열자 거기에는 장바구니를 든 김민준 씨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콩나물과 두부가 담긴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아침은 드셨습니까? 아마 장보기도 힘드실 것 같아서. 그는 여전히 조금 어색했지만 이전과는 달리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수연 씨는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괜찮다고, 신세직이 미안하다고 거절하기도 전에. 민준 씨는 익숙하게 안으로 들어와 장바구니를 부엌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콩나물국이라도 끓여 드릴까 합니다. 끓이기는 쉬운데 이런 날은 뜨끈한 국물이 좋으니까요. 그의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것은 동정도, 부담스러운 친절도 아니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당연히 손을 내미는 담백하고 인간적인 배려였다. 수연 씨는 더 이상 거절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소파에 앉아 그의 넓은 등이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멸치 육수를 내는 구수한 냄새와 콩나물이 익어가는 냄새가 적막하던 집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날 이후 민준 씨의 방문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그는 아침마다 그녀의 집에 들러 간단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고 점심에 먹을 음식까지 미리 준비해 놓고는 했다. 그는 요리 솜씨가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그가 만든 음식들은 하나같이 소박하고 정갈했다. 그들의 대화는 음식을 매개로 조금씩 물꼬를 텄다. 이 김치는 직접 담그신 겁니까? 맛이 아주 좋네요. 어느 날 민준 씨가 수연 씨의 냉장고에 있던 김치를 맛보고 말했다. 네, 이사 오기 전에 어머니께 배워서 조금 담가봤어요. 솜씨가 좋으십니다. 저희 집사람은 김치만큼은 늘 자신 있어 했는데. 그는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도 더 이상 슬픔에 잠기지 않았다. 이제는 희미한 미소와 함께 꺼낼 수 있는 따뜻한 추억의 한 조각이 되어 있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민준 씨는 작은 냄비에 생강과 대추를 넣고 끓인 차를 가지고 내려왔다. 발을 다치면 몸이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생강차가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더군요. 그가 내민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따뜻했고 알싸한 생강향은 그녀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덮여주었다. 그들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말없이 차를 마시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곤 했다. 어색한 침묵은 점차 편안한 여백으로 바뀌어갔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상처나 무거운 인생 이야기가 아닌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요즘 텔레비전 드라마는 영 재미가 없어요. 다들 소리만 지르고. 수연 씨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저는 뉴스를 주로 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속 터지는 일뿐이라 차라리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게 낫습니다. 민준 씨가 대답했다. 아, 그 음악이요. 저녁마다 들려오던 슈베르트 맞나요? 민준 씨는 그녀가 자신의 음악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란 듯했다. 맞습니다. 슈베르트를 가장 좋아합니다. 어쩐지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어서요.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세계를 조금씩 탐색하기 시작했다. 수연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와 시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준 씨는 젊은 시절 엔지니어로 일하며 겪었던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었다. 그들은 서로가 살아온 전혀 다른 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고 존중해 주었다. 도움은 더 이상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수연 씨는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에게 보답했다. 그녀는 민준 씨가 읽을 만한 좋은 책들을 추천해 주었고, 그가 가져온 신문을 함께 읽으며 특정 기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들려주기도 했다. 그녀의 지적인 면모와 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은 민준 씨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어느덧 수연 씨가 목발 없이도 조심스럽게 걸을 수 있게 된 날이 왔다. 그녀는 재활을 위해 아파트 단지 안을 천천히 걷는 연습을 시작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민준 씨가 함께했다. 그는 그녀의 보폭에 맞춰 아주 느리게 걸으며 혹시라도 그녀가 넘어질까봐 반 발짝 뒤에서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켰다. 이제는 혼자서도 괜찮은데요. 수연 씨가 멋쩍게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산책하는 겁니다. 민준 씨는 무심한 척하며 대답했다. 그들은 단지 내 벤치에 앉아 쉬어가곤 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 주부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종종 걸음치는 모습, 노인정으로 향하는 어르신들의 느린 발걸음,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평범한 일상의 풍경들이 그들의 눈에는 새삼스럽고 소중하게 들어왔다. 함께였기 때문이었다. 고통과 위기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이제 서로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편안한 공기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상처를 위로받기 위해 서로를 찾지 않았다. 그저 오늘의 날씨에 대해, 새로 핀 꽃에 대해, 저녁 메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서로를 기다렸다. 깍두기로 시작된 서투른 인연은 이제 뜨끈한 생강차처럼 서로의 삶을 은은하게 데워주는 없어서는 안 될 온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박수연 씨의 발목이 완전히 회복되면서 김민준 씨가 그녀의 집을 드나들던 명분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이제 그녀는 혼자서도 충분히 장을 보고 요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미 명분이나 형식을 뛰어넘어 있었다. 그의 아침 방문은 도움이 아닌 만남이 되었고, 그녀가 내어주는 저녁차 한 잔은 보답이 아닌 초대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일상에 온전히 스며들어 있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수연 씨는 민준 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직접 내린 커피를 대접했다. 그녀의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이삿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그녀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상아색 벽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화가의 작은 그림이 걸렸고,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은 그녀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거대한 지도 같았다. 김 선생님 덕분에 집 정리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별 말씀을요.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민준 씨는 손을 내저으며 책장을 가득 메운 책들을 흥미롭게 둘러보았다. 그때 그의 시선이 책장 한편에 가지런히 놓인 손때 묻은 낡은 노트 몇 권에 닿았다. 이건 일기장이십니까? 수연 씨는 그의 시선을 따라가다
작게 미소 지었다. 일기장이라기보다는 그냥 필사 노트예요. 젊었을 때부터 책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으면 적어두곤 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낡아 보이는 노트 한 권을 꺼내왔다.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 가장 내밀한 일기장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쳐 민준 씨에게 내밀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단정한 그녀의 글씨체로 여러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겨울이 내 머리 위에 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영원한 봄이 있다. 빅토르 위고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곳이다. 잘랄루딘 룸이 민준 씨는 소리내어 읽지는 않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을 눈으로 천천히 따라 읽었다. 그는 이 문장들의 출처나 문학적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장들을 적어 내려갔을 그녀의 마음을, 고독과 상처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 애썼을 그녀의 시간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의 일부를 그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멋진 취미를 가지셨군요. 그가 노트를 조심스럽게 덮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중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용기에 그 또한 화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칠 뒤 그는 처음으로 수연 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의 집은 여전히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었지만 이전처럼 차가운 박물관 같지는 않았다. 창계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작은 들꽃 화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창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앨범 한 권을 꺼내왔다. 앨범을 펼치자 빛바랜 흑백 사진과 채도가 낮은 컬러 사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 속에는 지금은 세상에 없는 그의 아내와 젊은 시절의 그리고 앳된 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건 아들이 5살 때 처음으로 바다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아내는 파도를 무서워하면서도 아들보다 더 신나 했었죠. 그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지만 더 이상 예전 같은 사무치는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따뜻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는 한 남자의 평온함이 있었다. 수연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사진 속의 젊은 여인을 보았다. 민준 씨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한 시절을 함께했던 사람. 그녀는 질투심 대신 한 남자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의 일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지우거나 대체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상대방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 상처와 추억까지도 끌어안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베란다의 작은 정원으로 이어졌다. 수연 씨가 심어놓은 덩굴장미가 자라면서 기댈 곳이 필요해지자 민준 씨의 잊고 있던 엔지니어 본능이 깨어났다. 제가 제대로 된 지지대를 하나 만들어 드리죠. 그는 줄자를 가져와 베란다 난간의 길이를 재고 설계도를 그렸다. 주말 내내 두 사람은 함께 목재를 자르고 사포질을 하고 드릴로 나사를 조였다. 그의 능숙한 손놀림에 튼튼한 장미 격자 울타리가 뚝딱 만들어졌다. 수연 씨는 페인트칠을 돕고 그가 작업하는 동안 시원한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의 손길이 스치고 가벼운 농담이 오갔다.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충만한 기쁨이었다. 울타리가 완성되자 그들은 함께 꽃시장에 가서 새로운 꽃 모종 몇 개를 더 사왔다. 그들은 나란히 쪼그리고 앉아 흙을 파고 보랏빛 사루비아와 샛노란 메리골드를 심었다. 흙냄새, 젖은 풀냄새가
두 사람 주위를 감쌌다. 그날 저녁 그들은 자신들이 함께 만든 울타리에 기대어 나란히 앉았다. 새로 심은 꽃들과 이제 막 울타리를 감아 올라가기 시작한 장미 덩굴을 바라보았다. 그녀 혼자서 외롭게 시작했던 이 작은 정원은 이제 그들 두 사람의 손길과 이야기가 담긴 공유된 공간이 되어 있었다. 석양이 베란다를 부드러운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말이 없었지만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깊은 충만함과 평화가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기억을 나누는 것을 넘어 이제 함께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미래를 가꾸기 시작한 것이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베란다 정원의 국화는 만개했고 김민준 씨와 박수연 씨의 관계도 조용한 결실을 맺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존재가 없는 하루를 상상하기 어려웠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단지 주변을 산책하는 것은 그들의 소중한 일과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연인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고 든든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온한 세계에도 조만간 마주해야 할 관문이 남아 있었다. 바로 각자의 자식들이었다. 민준 씨에게는 결혼해서 분가한 아들이 하나 있었고 수연 씨에게는 직장 때문에 근교 도시에 사는 딸이 하나 있었다. 그들은 부모님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어렴풋이 눈치채고는 있었지만 아직 세 사람이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인 적은 없었다. 이번 주말에 아들 녀석이 손주들을 데리고 온다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산책을 하다가 무심한 척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어머, 잘 됐네요. 손주들 보시면 얼마나 예쁠까. 수연 씨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대답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괜찮다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저녁 식사라도 하지 않겠소? 민준 씨의 제안에 수연 씨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녀 또한 언젠가는 거쳐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닥치니 덜컥 겁이 났다.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의 아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아버님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이상한 여자라고 여기면 어떡하지? 그녀의 불안을 읽었는지 민준 씨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온기를 담고 있었다. 아무 걱정 말아요. 그냥 내가 가장 아끼는 이웃이라고 소개할 테니 약속한 주말. 수연 씨는 며칠 동안 고민해서 고른 단정한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입고 민준 씨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직접 구운 작은 파운드 케이크가 들려 있었다. 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다. 민준 씨의 집은 손님 맞이 준비로 평소보다 더 활기차 보였다. 그의 아들 내외와 초등학생 손주 2명이 그녀를 맞았다. 아, 안녕하세요. 아버지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박수연입니다. 아들 지훈 씨는 예의 바르면서도 어딘가 탐색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대했다. 며느리 역시 상냥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조심스러운 호기심이 어려 있었다. 처음의 어색함은 아이들 덕분에 금세 풀어졌다. 아이들은 낯선 할머니의 등장에 잠시 쭈뼛거리더니 수연 씨가 건넨 케이크를 맛있게 먹으며 금세 경계를 풀었다. 수연 씨는 다정하게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이야기를 나눴다. 식사가 시작되고 어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지훈 씨는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했고 수연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해 조언했다. 대화가 오가는 동안 지훈 씨 부부의 눈은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와 수연 씨의 상호작용을 쫓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발견했다. 아버지가 반찬을 향해 손을 뻗을 때 수연 씨가 어떻게 소리 없이 간장 종지를 아버지 쪽으로 밀어주는지를. 수연 씨가 이야기를 하다가 기침을 하자 아버지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녀의 잔에 따뜻한 물을 채워주는지를. 그들의 행동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에게서나 볼 수 있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과 익숙함이 배어 있었다. 무엇보다 지훈 씨를 놀라게 한 것은 아버지의 표정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었다. 늘 무언가에 짓눌린 듯 그늘진 표정으로 세상을 대했다. 그런데 오늘 수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는 정말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고 있었다. 그것은 의례적인 미소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환하고 편안한 웃음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먹을 때쯤 수연 씨의 딸 민서 씨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수연 씨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다. 엄마, 잘 지내 주말인데 혼자 뭐해? 응, 엄마 혼자 아니야. 지금 위층 아저씨 댁에 와 있어. 손님들이 오셔서 그 순간 민준 씨가 자연스럽게 화면 안으로 들어와 민서 씨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따님,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화면 너머의 민서 씨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화면에 비친 어머니의 표정을 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되고 행복해 보이는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온화한 미소로 서 있는 한 남자. 민서 씨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날 저녁, 지훈 씨 가족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현관에서 인사를 나눌 때 지훈 씨는 아버지의 곁에 서 있는 수연 씨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그 말은 두 사람만 들릴 정도로 작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울림을 담고 있었다. 아버지, 요즘 좋아 보이세요. 그럼 됐어요. 저는 며느리도 수연 씨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다음에 또 뵈었으면 좋겠어요. 아주머니, 아들 가족을 배웅하고 난 뒤 현관에는 민준 씨와 수연 씨 두 사람만 남았다. 길고 긴 시험을 막 끝낸 것 같은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들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그들의 관계를 세상 속에서 단단하게 묶어주는 튼튼한 매듭이 되어주었다. 고마워요. 민준 씨가 말했다. 제가 더 고맙죠. 수연 씨가 대답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이나 자식들의 걱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조용한 축복을 받았다. 굳게 닫혔던 현관문 앞에서 서툴게 시작되었던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활짝 열린 문 안에서 가장 든든한 서로의 편이 되어 굳건하게 서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아파트 주차장의 풍경은 변한 것이 거의 없었다. 낡은 아파트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주말 오후의 공기는 여전히 나른했다. 그리고 김민준 씨의 은색 세단 역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다. 그날 오후 민준 씨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박수연 씨가 함께 서서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차를 닦고 있었다. 한때 그의 외로운 의식이었던 세차는 이제 두 사람의 즐거운 주말 오후 일과가 되어 있었다. 아니, 거긴 아까 내가 닦은 곳인데. 민준 씨가 장난스럽게 핀잔을 주었다. 어머,
그랬나 하도 꼼꼼하게 닦으시길래 아직 덜 끝난 줄 알았죠. 수연 씨가 웃으며 받아쳤다. 그녀는 스펀지에 비눗물을 묻혀 차 지붕을 닦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길은 이제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다. 민준 씨가 호스로 물을 뿌리면 수연 씨가 스펀지로 거품을 냈다. 그가 차체를 닦으면 그녀는 유리창을 닦았다. 비눗방울이 햇살에 반사되어 무지갯빛으로 반짝였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주차장에 맑게 울려 퍼졌다. 차를 닦는 것인지 서로에게 장난을 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즐거워 보였다. 1년 전 어색함과 망설임 속에서 서로를 마주봐야 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그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었다. 세차가 거의 끝나갈 무렵 두 사람은 마른 수건으로 채 남은 물기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석양이 뉘엿뉘엿 지면서 세상은 온통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말끔해진 차체 위로 두 사람의 모습과 주황빛 하늘이 선명하게 비쳤다. 민준 씨는 문득 손을 멈추고 자신의 옆에서 열심히 수건을 움직이는 수연 씨를 바라보았다. 물기가 살짝 밴 그녀의 머리카락,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콧잔등, 그리고 입가에 걸린 행복한 미소. 그는 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텅 비어 있던 자신의 세상에, 잿빛 풍경 같던 자신의 삶에 그녀가 들어와 이토록 다채로운 색깔을 입혀주었다. 그는 닦던 수건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수연 씨가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수연 씨, 네, 와줘서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내 삶에 와줘서 고마워요. 그 짧은 한마디에는 차마 다 표현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들이 녹아 있었다. 수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는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겠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서 함께 닦은 차와 그 차에 비친 서로의 모습을, 그리고 그들을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한때 외로움의 상징이었던 낡은 세단은 이제 그들의 단단한 사랑과 평온한 행복의 증거가 되어 그들 앞에서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때로는 가장 화려한 봄날이 아니라 모든 것이 늦었다고 생각한 어느 가을 오후에 행복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행복은 우리가 가장 서툴고, 가장 약하고, 가장 외로울 때 아주 작은 친절의 모습으로 혹은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로 우리 곁에 다가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찬란했던 봄을 놓쳤다고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은 자신만의 따뜻한 가을을 만나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는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두 사람의 서툴지만 따뜻했던 시작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해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그래야 저희가 더 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